안녕하세요. 유미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험 공부하시느라 마음이 좀 긴장되시고 그다음에 힘드시죠? 오늘도 힘내시고 표준 교재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신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유형이 시험에 나왔는지를 복습하시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1번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노인의 날을 지정하든지 또 어버이날 같은 걸 지정해서 어떻게 해요?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의 기감이 되는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고 포상을 하는 이런 거는 정치적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에 있는 경제적 보상은요. 교통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을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에 있는 문화유산의 전수는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전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노인 부양의 문제는요. 각 가정의 문제 또 아니면 국가의 문제 이렇게 딱 선을 꺼서 얘기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되면은 우리가 노인 부양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을 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보기,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은 기초연금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기에 내용이 있는 이 항목이 사회복지제도에서는 기초연금에 해당합니다. 4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이 문제는 별표 3개죠.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결핵으로 병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급여의 그 대상자는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 얘기죠.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거나 다음에 노인성 질환이 아니신 분을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다음에 65세 남자지만 거동이 불편한 이런 얘기가 없죠. 다음에 2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자, 지금 2번 중인 했으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결핵도 노인성 질환이 진단명이 아니고 나이도 맞지 않고요. 다음에 4번은요. 4번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했으니까 틀립니다. 다음에 5번은 폐렴도 노인성 질병이 아니고 나이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65세 이상이면서 신체 활동이 잘 안 되시는 분이나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노인성 질병,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뭐예요? 중풍이라든지 치매, 파킨슨 어르신이 들어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자, 이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관한 퍼센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교재의 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다음에 1번을 한번 보면은요. 비급여 항목인 경우에는 본인이 50%가 아니고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2번은요.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복지연구는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8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은 15%, 40% 경감 대상자는 9%, 그다음에 60% 경감 대상자는 6%죠. 그래서 15%, 9%, 6%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겠죠.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가 아니고 본인이 15%나 9%나 6%를 내는 겁니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20%, 경감은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재가급여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감일 경우에는 조금씩 낮아지겠죠. 다음에 복지연구도 재가급여에 속하고요. 다음에 비급여 항목은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의사소견서 발급이나 이런 거는 본인 부담금이 15%가 아니고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고 2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급여는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6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시험에 이제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교과서에 있는 표를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 목욕 도움, 2번 병원 동행, 3번 구강 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자, 청소 및 주변 정돈하고 또 뭐 있습니까? 치사, 세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수업 시간에 우리 많이 했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다음에 1번에 있는 목욕 도움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2번의 병원 동행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다음에 구강관리도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표를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활동은 동행하고 대행, 동행, 대행. 자, 뒤에 행자가 두 개 붙었다. 동행, 대행 맞죠? 이거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두 개 짝꿍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청소 및 주변 정돈하고 치사 세탁이 있고요. 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라고 하죠.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우미 정서 지원 서비스에 묶어놓으면 되고요. 나머지 무슨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옷 갈아입히기,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구강 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의 신체에 직접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11가지가 있고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2가지,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3가지, 정서 지원 서비스는 4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번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번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관장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시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은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은 누구에게만 하죠? 대상자에게만이죠. 그래서 직계가족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은요.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임의로 조정한다가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은요. 인지 능력이 손상되면 치매 어르신이죠. 자, 치매 어르신한테 우리가 서비스 동의를 받거나 이거는 조금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 않은 부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보호자와 상의를 하거나 센터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공 원칙도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보기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번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위의 내용을 보면은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노인이 어떤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에는 회복과 구제의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개입을 하지 않은 이 자체가 지금 틀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치매 등의 사유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폭언을 했다. 이 자체는 무엇에 어떤 권리에 우리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우리가 좀 위배한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우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교재를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이 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 하면은 표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요 인권에 관한 거는 다시 보시면은요.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무를 항상 지녀야 되고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그 인권 교육도 우리가 매년 이수하여서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침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9번 노인 학대 유형 A와 사례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노인 학대 유형에 관한 건데요.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다. 2번 유기 이성 교제를 방해했다. 3번 신체적인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했다. 4번 정서적인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번 경제적인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방임이 잘 나오죠. 방임은 집안에서 방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의무와 도리가 있는데도 그거를 모른 채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방치. 그래서 정답은 방임이 생활비를 들여서 뭔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던 그 자체가 방임이고요. 자, 2번에 있는 이성교제를 방해한 거는 정서적인 학대고 다음에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 다음에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하는 거는 경제적인 학대겠죠. 다음에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그래서 무시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정서적인 학대고요. 다음에 유기는 대상자가 거주지 밖에서 약간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갔다가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버렸다. 뭐 어디에 입소시켜 놓고 연락을 두절했다.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도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노인 학대 유행은 꼭 맞춰야 되겠죠. 10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성희롱에 관한 문제도 또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도 나왔다. 그죠? 자, 1번 뒤에서 껴안음, 2번 엉덩이를 밀착시킴, 3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4번 엄나는 사진을 보냄,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은 5번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은 5번이고요. 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되겠고요. 다음에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엄난한 사진을 보내는 것은 시각적인 행위겠죠. 그죠? 그래서 언어적 행위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엄난한 농담을 하거나 엄탕하고 상스러운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겠죠. 11번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번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번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교과서에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꼭 요 문장 말고 다른 문장도 나올 수 있으니까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을 쭉 한번 교재를 한 번만 이렇게 쭉 읽어보셔도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을 보시면 한 두 가지가 있죠. 교재 그대로. 대처 1을 보시면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도 하나의 대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대처 방법은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정답입니다.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보기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1번 협력하려는 태도, 2번 자기계발을 하려는 태도, 3번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은 틀린 예시를 보면은요.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한다. 이거는 시험 문제 틀린 겁니다. 우리가 정해진 표준 서비스라는 게 있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 명절 음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평소에 먹는 일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경우에도 정중히 거절하고 잘하셨어요. 오해 선생님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 자체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 준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은요.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겠죠. 다음에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가 틀린 거죠. 항상 우리는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래야 맞겠죠. 다음에 3번은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가 아니고요. 상호 대등한 관계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4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대여가 틀렸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업무에는 복지용품의 직접 판매, 대여, 또 알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직업윤리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얘기죠. 1번 너무 까다로우세요. 2번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번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번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제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 입안이 요렇게 요렇게 아파서 입안이 음식이 들어가면 따가워서 못 먹겠어." 이런 표현이 아니고 무조건 "못 먹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뭐를 확인해야 되죠?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입안이 뭐 헐었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5 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보기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자, 1 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번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자, 정답은 1 번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요양 뭐 방문 요양 서비스 이런 경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해줄 것을 강요받았다. 대상자가 그랬든 대상자의 보호자가 그랬든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요양보호사가 국가자격 시험을 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직업윤리 원칙에 어긋나면은 누가 문제죠? 선생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기관에서 제가 센터에서 "선생님 이렇게 해 주세요." 했을 때 선생님은 3 시간 180분 서비스를 했는데 240 분을 적어 달래. 보호자 쪽에서나 대상자 쪽에서나 아니면 제가 센터 쪽에서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려고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시면은 불법 행위를 우리가 신고를 하면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불법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 방법으로 보시면 이거는 불법이고 이런 거를 신고를 하면은 신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아예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선생님들도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죠.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이런 데 휘말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16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번 밤 근무 중에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자, 정답은 2 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 번, 3 번, 4 번, 5 번은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체 정렬이 정확하게 돼서 신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아주 바른 방법들이고요. 2 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우리가 물건을 들든지 아니면 어르신을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최대한 몸 가까이, 어르신 가까이 아니면 물건을 멀리 놓는 게 몸 가까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17 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번 독감 예방 접종은 6 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번 결핵 진단 검사는 3 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로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자, 정답은 4 번입니다. 1 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면 안 되고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든지 아니면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 번은 독감 예방 접종은 6 개월마다가 아니고 매년 1 회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냐면 한 10 월에서 12월 사이라고 인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결핵 진단 검사는 증상이 있거나 내가 돌보시는 분들이 결핵을 진단받았을 때 요럴 때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 번은 로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염을 일으키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지 업무를 계속 지속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5가지가 있죠. 뭐예요? 첫 번째가 결핵, 두 번째가 독감, 세 번째가 로로바이러스, 네 번째가 옴, 다섯 번째가 머릿니. 이게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임신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염성 있는 이런 대상자와는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7번까지는 지금 요양보호 개론의 1장에 관한 내용이 17개나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18번부터는 제2장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의학 간호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 2번 식후 포만감 지연, 3번 지방의 흡수력의 증가,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번 항문 괄약견의 긴장도 증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위액 분비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 소화 액체 양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식후 포만감이 지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 같은 거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 뭐 튀긴 음식 이런 거는 드리면 안 되겠죠. 4번도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이 향상이 아니고 저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약을 드릴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요. 긴장도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죠. 그래서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번 약물 복용 중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번 치료 기간 중에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결핵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결핵약이 굉장히 좀 독한 약이죠. 그래서 항상 병원에 오시거나 했을 때는 그냥 가래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 기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간 기능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결핵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고 결핵균에 의한 우리가 호흡기 감염이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폐결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서 폐결핵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치료 기간 중에 증상이 사라졌을 때도 그 중단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되고요.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5번은 거꾸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핵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이 되면은 결핵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20번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번 폐렴, 2번 빈혈, 3번 폐기종, 4번 뇌경색, 5번 동맥경화증.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빈혈 치료 및 예방제로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철분제하고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정답으로 많이 나와 있죠. 21번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번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번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법에서 첫 번째가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이런 말이 있죠.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냐면은 너무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없는 적당한 운동이 좋습니다.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자,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아서 사실은 체중을 늘려서 혈압을 오히려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도 낮추기 때문에 금주가 맞습니다. 다음에 4번에 있는 흡연도 틀렸죠. 흡연은 동맥 경화와 심근경색을 악화시키고 혈관 자체의 흐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담배를 절대로 피워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5번은요. 중단이란 부분이 틀렸는데요. 우리가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약에 대한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2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번 척추협착증, 2번 척추측만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은 강직 척추염, 5번은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입니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자, 고관절 골절하고 관련된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령이거나 하지 기능 부전, 그다음에 시력 장애가 있거나 골다공증이거나 저체중이거나 보조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알코올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골절에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 감염, 2번 체중 감소, 3번 소변 배설량 증가, 4번 규칙적 도뇨 시행, 5번은 남성 호르몬 불균형.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은 발생 요인도 시험에 나오지만 전립선 비대증의 정상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 등으로 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약간 비만이신 분들, 세 번째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남성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번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부사의 행동은 자, 욕창 문제도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2번 침상 시트의 주름을 펴준다.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번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5번은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욕창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행동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청골 부위에 우리가 욕창이 생길 경우에 도넛 모양의 이렇게 베개를 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또 직접 압박돼서 눌리는 부분이 순환을 저해하는 부분이 돼서 오히려 더 우리가 상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보기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한다.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 시 떨림이 나타난다. 여기는 보기에 벌써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1번 뇌졸중, 2번 뇌막염, 3번 파킨슨병, 4번 혈관성 치매,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파킨슨병이죠. 그래서 파킨슨 질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증상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근육이 경직, 안정식 떨림이고요. 두 번째는 구번 자세, 얼어붙는 현상,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의 소실입니다. 26번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냐면 눈이 앞으로 돌출되는 것이 아니고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갑니다. 2번은요. 눈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의 양이 감소해져서요.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그러죠. 3번은 각막 반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하되어서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상실이 되어서 노안이 오는 경우죠. 자, 4번을 조금 더 정리하면은요.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서 무슨 색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색하고 남색하고 파란색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배설량이 증가, 2번 감각 민감성 증가, 4번 갈증 감소, 4번 음식 섭취량 감소, 5번 수분 섭취량 감소.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나왔어요? 다 단어가 반대로 나왔다. 그죠? 자,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감각의 민감성이 증가가 아니고 감각의 이상 및 감각이 저하됩니다. 다음에 갈증이 감소가 아니고 3번은 증가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고 다 엄증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에 4번은요. 음식 섭취량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에너지 되는 부분들이 당과 함께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오기 때문에 자꾸 허기지고 배고픈 것 같고 식은땀이 나는 것 같고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서 계속 먹게 됩니다. 그게 다식이겠죠. 다음에 수분 섭취량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컵으로 조금씩 마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물병 자체로 들고 벌컥벌컥 마시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뇨는 시험에 요런 문제 정상에 가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저혈당 증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고요. 당뇨는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당뇨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우리가 꼼꼼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8번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번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번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번 최근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자, 이거는 교과서 182페이지에도 우리가 우울증에 관한 증상들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잘하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우울하다 아니면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덜 하겠죠. 다음에 4번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어떤 질병을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큰 수술을 해서 신체적인 어떤 원인이 비정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어르신들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없고 다음에 사람 만난 것도 싫어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29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2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 3번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 4번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번은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 자, 정답은 2번에 있는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숨이 차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너무 차니까 '나 운동 안 하고 싶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어디가 틀렸냐면 말초 혈관에 저항하는 그런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또 인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과격하거나 이러면 좀 어지럽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올라갈 수 있고요. 혈압이 좀 오른다든지. 그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이 좀 뻣뻣해지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운동을 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4번은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다든지 조정의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지게 됩니다. 5번은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돼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번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 복용할 수 있다 해서 교재에 보면 약 그림이 있고 사선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요 약들은 진짜 실제로 쪼개보면 이렇게 잘 쪼개집니다. 그럼 1번은 서방제를 분쇄하면 부작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다음에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로 맞아야 되겠죠. 3번은 장용 코팅제를 우리가 분할하여 복용하면 약효가 저하되고요. 5번에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자 예방접종도 꼭 한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봐야 되겠죠. 1번 수두, 2번 홍역, 3번 풍진, 4번 폐렴구균, 5번 유행성 이하선염. 자 정답은 폐렴구균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실검을 여러 번 함, 2번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번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기록에 관한 문제도 꼭 한 문제 나오는데요. 올바른 기록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답은 4번인데요. 애매한 표현은 항상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많이는 틀렸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잔, 몇 킬로미터 이렇게 오래전도 틀렸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에, 다음에 오랜만에도 틀린 거예요. 몇 년 만에, 며칠 만에. 다음에 심하다, 상태가 심하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고 뭐 피부가 박리, 뭐 물집이 생겼는지, 피부 껍질이 벗겨졌는지, 또 아니면 가로 5cm, 세로 8cm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여러 번이 몇 번인지 모르니까 틀렸고요. 2번은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지면 심해진다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고 3번은 오랜만에가 틀렸죠.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면 안 되고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몇 개월 전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5번은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한다. 간단하다는 게 뭐 몇 분 동안 한다. 아니면 뭐 10분 동안 한다.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에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번은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이 문제도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고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어르신이 지금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을 때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네 번째는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다섯 번째는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여섯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을 때 이런 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번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한다. 5번은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500페이지를 한 번만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요.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야 되지 대리 작성이 안 됩니다.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적극적인 안락사하고는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면 안 되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을 했을 때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라든지 다음에 영양분 공급하는 거, 다음에 물 공급하는 거, 산소 우리 단순한 이렇게 콧줄 같은 거 코에 산소 이렇게 걸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향서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런 부분 5번 같은 부분들은 공급을 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번은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대소변에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동공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공이 그대로 많이 풀어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호흡이 규칙적인 것이 아니고 불규칙적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체인스톡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3번은 피부가 붉고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고 임종임박하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체온도 내려가기 때문에 피부는 심장에서 먼 손이나 발부터 약간 싸늘해지고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되거나 혹은 파랗게 되겠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변실금이나 이렇게 실금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35번까지는 예전으로 따지면 1교시였죠.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스님들 어떠세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선생님들이 잠깐 정답이 2개인 것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또 풀어보다 보면 표준 교재의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과서에서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또 시험에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